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부부 망치부인이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서울 시간, 서울 10월 5일 밤 10시 22분 맞습니까? 서울 그 시간 10월 5일 밤 10시 22분 뉴욕 기준 미국 시간은 10월 5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지금 방송 보기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방송 볼만 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업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고 계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그만 가자. 뭐지? 네, 음악이 연속 재생돼버렸어. 자, 역시 우리 미순 테마는 이게 소화를 확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좀 더 올릴 수 있나? 이게 다인가? 그러면 요 밑에를 지금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하니까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했더니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자, 어디 갔어 이거? 아 맞다, 그거 설치했어? 어떻게 뭐? 맞아? 새로 온 거. 새로운 게 뭐야? 저거 꼭 설치했어. 오, 잘 됐네. 여러분, 미국에 계신 어떤 시청자분이 우리 방송을 보시고, 우리 방송을 보시고 뭘 갖고 오셨냐면, 삼각대 꼭지, 삼각대 꼭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각대 꼭지를 새로 설치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대 꼭지를 가져다 주신, 한마디로 그 셀카봉을 가져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라 그러나, 며칠 전, 유엔본부 가기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텔레그램 논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미국도 셀카 찍고 셀카봉이 많다. 왜 셀카봉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은 관광지에서만 이 셀카봉을 팔아. 그리고 이 일반 마트에서는 제가 마트를 6개 갔었거든요. 6개 마트를 뒤졌는데, 주로 이렇게 그 셀카봉이 6플러스도 없어. 그냥 6플러스도 작은 것들을 위한 셀카봉만 몇 개 있을 뿐이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셀카봉 중에 위에 삼각대가 분리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시로 막 셀카 찍잖아요. 밥 먹다가도 찍고, 우리 딸만 그래? 보니까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애들이 셀카를 많이 찍는 것 같은데, 미국은 셀카가 금지되기도 한대요. 셀카봉이 금지되기도 한데, 왜 금지됐냐 했더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멋진 사진을 붙이고 싶어가지고, 옥상에서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절벽 같은 데서 셀카봉 찍다가 떨어져 죽기도 해가지고, 그 셀카봉이 금지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셀카봉이 금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만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셀카봉 위험하게 안 찍잖아요. 셀카봉을 우리는 보통 단체 사진 찍을 때, 여러 명 있을 때 찍으려고 셀카봉을 쓰지,
평상시 자기를 위험한 사진 찍으려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셀카를 찍을 때 되게 좀 위험한 걸 즐기는, 위험한 걸 남기고 싶어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제일 이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셀카를 찍을 때 이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쁜 것보다는 좀 충격적인 장면, 독특한 장면을, 그러니까 개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뻐 보이려고 셀카를 가장 예쁜 각도로 찾느라고. 그래서 셀고라는 말이 있대요. 셀카고자. 셀카를 찍었는데 안 예쁘게 찍는 사람, 그게 셀고래. 근데 이제 막 이쁘게 보이려고 애쓴다라면, 그게 이제 우리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걸 되게 신경 쓰잖아. 우리 국민들은. 근데 미국인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아주 익사이팅, 그러니까 아주 흥분됐던 기억, 이걸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한 모습으로 찍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유럽인가 어딘가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서 위험하게 어떤 사람이 올라간 거야. 무슨 성당 건물에. 그래가지고 그 셀카 찍다가 몇백 년 된 유물을 떨어뜨려갖고 박살을 낸 적이 있어. 몇백 년 된 유물을 박살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셀카가 요즘에 많이 금지되는 분위기더라. 예. 그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셀카는 꼭다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자꾸 깨지고. 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는 생각이 다르면 물건을 쓰는 용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셀카가 중심이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쁜 셀카를 찍기 위해서 나는 한 번도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셀카를 찍을 때 애들 표정이 이상해. 각도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찍더라고. 보면 그리고 이상하게 화장까지 하고 찍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화장을 제일 싫어해요. 화장을 왜 싫어하냐면, 이게 사실은 화장의 기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화장의 기원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말도 왜 나온대. 맨 처음에 이 화장의 기원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네 편인 걸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족 표시를 하고 나갔던, 그게 또 이제 화장의 한 표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령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때 중국의 소수민족이었나? 이를 검게 만들고 얼굴에다 막 이상한 칠을 해놓는 거야. 그게 이제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매번 성적인 유린을 당하니까 그 전쟁이 많을 때 자기를 흉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꾸몄다. 그런 얘기도 내가 다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화장이라는 건 정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가리고 숨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막 화장할 때 해서 예뻐진 얼굴은 내가 볼 때 절대 이쁜 얼굴이 아니야. 그거는 사기지. 개사기지. 예술활동이겠죠? 예. 그 변장이라고 불러야 돼. 나는 이제 화장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예. 이집트의 인류의 역사적인 기록에 나온다. 하여간 자기를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화장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을 싫어해요. 사실은 난 눈썹도 그리고 싶지 않아. 눈썹 그리는 게 제일 귀찮아. 눈썹을 그리는 게 너무 귀찮은데, 문신은 내가 살이 얇아갖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프기만 하고 색깔이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매일 그리는 게 아주 시간 낭비야.
근데 이 문신을 안 그리면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고, 아유, 계속 아저씨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억지로 눈썹 하나 그리는 건데, 눈썹 그리는 것도 나는 진짜 귀찮아요. 예. 아, 그 다음에 나 웃긴 얘기 들었다? 지난번에 그 콜롬비아 자매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성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코를 깎는 수술을 한대. 코뼈를 깎는 수술. 코가 너무 큰 게 스트레스라서 코뼈를 깎는 수술을 한대. 신기하죠?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처럼 입술을 두껍게 만드는 수술. 그게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래. 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코를 축소하는 수술을 한대. 그 다음에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입술을 두껍게 만드는 수술이 유행한다는 거야. 깎아서 빌려주지. 그렇게 말해요. 깎은 거, 그 남은 거 좀 주면 갔다 온게.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한국인은 뭐 이렇게 쌍꺼풀이 주고 눈동자가 크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달걀형인 사람 안 좋아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인은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얇고 치켜 올라간 그 모델 중에 그런 애 있어. 얼굴 동그랗고 눈이 쪽 찢어져서 올라가고 광대뼈가 나온 여자 모델. 혹시 모르나? 예. 아, 턱 네모난 거. 장윤주라는 모델이 그게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한국인이야.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 얼굴에서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찢어져서 사선으로 올라가고 광대뼈가 나오면서 얼굴이 동그란 거. 얼굴의 이비율하고 똑같거나 그런 얼굴이 그 동양적인 미인이라는 거야. 예. 네. 그니까 이제 그 한혜진 배우 한혜진 말하는 거 아니야? 배우 한혜진 같은 경우에는 서양적 미인은 아니야. 서양에서 바라보는 미인. 눈이 커다란 얼굴은 서양에서 바라보는 미인이 아니야. 왜냐면 지네 눈이 크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눈 큰 건 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모델 한혜진이 따로 있어? 몰라요. 모델 한혜진 처음 봤어. 모델 한혜진 어떻게 생겼어? 배우 한혜진 말고? 모델의 한혜진도 있구나. 아유, 잘 몰라가지고 찾아볼게요. 모델 한혜진. 한혜진이 뭐야? 진이지. 이 여자는 솔직히 얘기해갖고 얼굴이 너무 길어. 눈은 그렇죠. 한혜진의 눈은 맞아. 이 여자의 눈은 서양적인 미녀가 맞는데 얼굴이 너무 길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자기네들이 길기 때문에 이런 얼굴보다는 좀 짧은 얼굴을 더 선호한대. 예. 하여튼 뭐 우리가 보는 한혜진한 거, 우리가 보는 미녀들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생각하는 미녀상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동양의 미녀상은 좀 다르더라. 취향인 거지. 취향이에요. 사실 근데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 가령 이제 우리 아까 조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언니가 낳은 아들,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 언니가 낳은 아들하고 동생이 낳은 아들하고 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똑같아요. 눈썹도 짙고 뭐 얼굴 분위기도 비슷하고 어렸을 때 모습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제 손주가, 이 언니의 아들이 낳은 손주를 동생의 아들이 안고 사진을 찍었어.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전부 다 너 군대 간 게 아니라 애를 낳은 거냐 난리가 난 거야. 네 아들이지. 그러니까는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얘 아들인 줄 아는 거야. 이 언니의 아들의 아기를, 언니의 손주를 동생의 손주인 줄 사람이 착각할 만큼 닮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다른데, 엄마들끼리는 핏줄이지만 아빠들이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온 왜 이 조합이 똑같이 생겼냐? 그건 그러니까 여동생이 남편을 고를 때, 언니가 남편을 고를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랑 닮은 사람을 고른대요. 그 얘기 들어봤죠? 예. 왜 부부는 닮는다란 말이 있는데 그게 부부가 닮아서가 그 다음에 왜 똑같이 생긴 사람 부부가 천생연분이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를 닮은 사람한테 호감을 많이 갖는데 자기를 닮은 그 배우자를 자기를 닮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이 그 배우자가 자기를 닮는다는 거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나를 초청하신 이 나를 초청하는 걸 처음 도모하신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초청하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 뉴욕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나를 초청한 거더라고.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 나를 초청하신 그 이춘범 장로님이 보니까 나랑 기질이 너무 똑같으신 거야. 나하고 기질이 똑같은 거야. 가령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소위 이제 팟캐스트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불만이 있으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 이제 지난 총선 지나고 나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 팟캐스트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됐잖아. 너희 잘못하는 거다 지금. 너네 이제까지 그 했던 얘기들이 그 시기적으로 늘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팟캐스트 지지자들이 그 나를 되게 껄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 이 뉴욕의 한인사회에 있으면서 만약에 어떤 교회들이 그 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지적질 하신 거야. 얘 나랑 똑같아. 그냥 정치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용서 안 하잖아. 어디서 이런 사쿠라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나를 안 좋아하잖아. 내가 좀 보자고 그러면 피하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장로님께서도 이 한인사회 목사님들한테는 가장 위험인물인 거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걸리면 뒤진다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그 조원태 목사님만 이 장로님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쓸만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이춘범 장로님의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이제 나는 그 많은 정치인 중에 내 눈에 들기가 쉽지가 않잖아. 기질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막말. 이 썩을놈 새끼 이 개자식이나 빨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춘범 장로님은 나를 처음 보시고 인연 웃긴데?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똑같아. 우리가 둘 다 기질적으로 똑같으니까 권사님이 여기 사모님이신 권사님이 둘이 옛날에 조상들 간에 뭔가 있었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장로님도 전주 이가이시고 나도 전주 이가야. 그러니까 이제 본이 전주라서 같아. 그런데다가 심지어 그 세종대왕의 세 아들로 갈라지는데 그중에 효령대군 파가 효령대군의 계열이 또 제일 많아. 승려가 됐는데 승려가 되기 전에 자식들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기자 돌림이셨고 아버지가 강자 돌림이셨단 말이야. 근데 이 이춘범 장로님이 원래 강자를 써야 되는데 춘자를 쓰셨대요. 그 아버님이 기자를 쓰셨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학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가문이었던 거지. 멀리 보면 이제 뿌리가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나온 거야. 그리고 보면 이제 이 효령이라는 대군이 옛날에 그 뭐라 그러나 왕이 돼야 되는 상황,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로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러면서도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권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들을 했던 게 그 효령대군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역사적으로 다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왕이 될까봐, 왕으로 지목될까봐 도망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뭐라 그러나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이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남았다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로 전달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뭔가 무슨 뭐 한인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고, 나 같은 경우도 무슨 정치를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자리를 감시하는 거, 자리에 앉은 놈들을 가만히 감시하면서 이 새끼 잘못하는데? 그럼 이제 둘이 똑같이 오라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마 20년 뒤에 망치 부인이 여자 이춘범이 돼 있을 거다. 20년 뒤에 망치 부인이 여자 이춘범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똑같아.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고 보는 눈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나를 보게 되신 게 1년이 안 됐대요. 웃기죠, 여러분? 나는 몇 년 동안 나를 본 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알게 되신 게 1년이 안 된대. 뭐 몇 달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나를 딱 보시고 이 여자 웃기네? 그랬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를 데려오겠다는 꿈을 품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나에 대해서 뿌리신 거야. 근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대요. 여기서 반전인데 가장 점잖으신 분이 침묵으로 대답하셨고 이 나머지 분들 특히 같은 혈육인 동생은 뭐 그런 진짜 뭐라 그러냐고 아주 반응이 안 좋았다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친구들한테 그 이제 뭐라 하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친구들에게 내 영상을 자꾸 보내신 거야. 그 친구들이 동문회를 떠나게. 친구들한테 나의 영상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장을 그대로 카톡방에 가서 도배를 했더니 모두 저기 동문회를 떠났다는.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나도 이제 감시만 하고 딴 데를 가는 거야. 이렇게 사시는 장로님께서 망치분을 부르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그 뉴욕으로 나를 부르시면서 여러 단체에 컨택을 하신 거야. 그 이제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유권자 센터라든가, 뭐 이제 한인 유권자 센터, 그 다음에 또 무슨 유권자 연맹,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근데 모두 거절당한 거야. 한인 유권자 센터에서도 안 된다. 이사회에서, 심지어 이사회에서 토론을 했대. 근데 반대표가 더 많아가지고 같이 초청 못한다. 유권자 연맹에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제 화가 나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뉴욕 우리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권자 센터에서 나를 같이 조인트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내가 워낙 강성 발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인단체가 어느 정도 모여서 커뮤니티를 활동하겠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대.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갖고 망치를 불러가지고 백악관에서 막 똥침을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에다 똥침을 놓으면 그 이제 지원금이 끊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글쎄요 장로님께 죄송하다. 제가 워낙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어떤 분은 내가 너무나 강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뉴욕에 그 교양 있는 분들은 괜히 반감을 가져서 망치부의 선량한 뜻을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는 뭐 미국에서 후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팟캐스트들이 해외에서 후원금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한 언론들이 그 해외에서 많이 후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해외에서 후원을 전혀 안 받잖아. 이렇게 초청해서 오는 비행기표 이것만 받지. 내가 무슨 그 후원금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막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페이팔을 개설하라고 자꾸 그래. 페이팔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그 후원을 받는 거가 금지되어 있었어. 근데 나는 뭐 내가 독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후원 계좌를 열어도 문제가 되진 않아.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나한테 후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특히 해외에서 보낸 송금을 내가 그냥 찾으면
그 해외에서 보낸 송금을 보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북한 관련자다 이래갖고 국가보안법으로 나를 잡아넣는다든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 그 간첩 활동을 했다 이래갖고 많이 잡혀갔어. 그 공작금이 후원금인 거야. 공작금이 후원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을 많이 잡혀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어. 이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나라라. 추워라. 이제 또 추워지기 시작했어. 이제 따뜻한 자리로 옮기고. 예, 이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함부로 해외에서 후원금을 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뭐 해외 사람들한테 내가 눈치를 볼 것도 없고 나는 신경 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조언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후원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 망치 부인의 선량하고 좋은 뜻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망치 부인 너무나 그 선명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마쳤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도 우리 지금 여기 시간으로도 5일이지? 한국 5일, 미국 5일. 그래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는 처음부터 그랬잖아. 다수가 나를 좋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각자 자기네들의 말투로 세상에 전파하면 된다. 그게 내 뜻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떤 방식이냐면 약간 좀 거칠고 뭐야? 이 각도에 문제가 있나? 낮추니까 이게 이 각도로 오니까 또 버퍼가 있네? 뭐지? 네. 아니야, 이게 보니까 조금 아까는 안 그러더니 요 각도가 버퍼가 있나봐. 전파의 위치. 쟤네 네가 약간 이쪽으로 끊겼어 방송이? 아니? 네. 지금은 괜찮아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내가 막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해지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일단 이제 자기가 들어보면 괜찮거든. 그럼 이게 많은 사람이 망치부인 방송을 듣길 바래.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막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에요. 예. 아마 여기 우리 시청자들 중에도 많을 텐데 처음에 딱 보고 이상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에 망치부인을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갖고 안 듣는 사람 안 들었잖아요. 있는 건 알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히 또 다시 듣게 돼. 근데 그 우연히 다시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동안에 왜 이걸 못 들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아무나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일반 팟캐스트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팟캐스트들은 그냥 뭐 정치면 정치 뭐 이런 게 목적이지만 이 방송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 시사 방송이 아니야. 이게 시사 토론방도 아니고 이 방송은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특별히 선택되신 분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선택돼서 그 듣게 되시는 분들. 응.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많은 분들이 듣다가 또 듣다가 떠났다가 공통점 뭐냐 돌아온다는 거야. 이렇게 듣다가 떠나는 이유는 너무 길기 때문에 방송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빼먹다 보면 못 들어. 근데 이 나라에 큰일이 또 생겨. 그럼 또 와서 들어. 그게 이제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 아줌마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아줌마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 망치 부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예. 언제든 망치 부인이, 예. 돌아오면, 자기네들이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또 똑같이 개젖을 빨어.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방송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0월 9일 주일날 저녁 5시, 여기 뉴욕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그 망치 부인이, 이제 우리 여기 뉴욕 한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만남을 놓고 지금 뭔가 그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좀, 엇갈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망치 부인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보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서로 막 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중요한 얘기를 또 어제 들었어.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의 한인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 분열이 정보원에서 시킨 거래.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부터 정보당국, 소위 안기부, 또는 옛날에 중앙정보부, 이런 쪽 애들이 미국의 한인사회에 교회문 교회, 이런 데를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분열을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군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쟤 뒷돈 받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쟤 돈 받아서 유용했대. 그런 소문을 낸다든가, 아니면 쟤 뭔가 국회의원 되려고 저러는 거래. 그런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소문들이 그 사람들 속에 처음에 들으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듣지만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듣다 보면 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의 씨를 뿌려서 한인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꺾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나한테 얘기하신 분은 한인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는데, 이분은 중요한 거 웃기는 게 뭐냐면, 이분은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교수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교수 출신이고, 한인사회에서도 신뢰를 받는 분인데, 절대 앞에 나서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고고한 학자처럼 이렇게 고고한 선비의 기질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인사회에서 소위 양아치라고 욕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가장 나쁜 선례가 박지원, 김경재인 게 맞다. 그런데 한국사회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열심히 일한 한인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의 이간질로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침묵할 때 그래도 피켓이라도 들고 나와서 열심히 일한 한인들은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일하는 한인들이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을까봐 그걸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물으시길래, 내가 2년 전에 미국에 와서 LA하고 뉴욕의 한인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런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한국인들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하겠다라고 너무나 단정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정말 인재라면, 정말로 인재라면 받아들여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유능한 인재는 안 온다는 거야. 진짜 유능한 인재는 안 와. 그리고 이게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막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신뢰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를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나는 양아치들, 소위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거 나는 용서하지 않아. 물론 굉장히 유능한 한인들이 한국으로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영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령 그런 거지.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뭐 옛날 CIA에서 일했고 IT 산업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데려온다 그랬잖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음에 정부를 만들면 다음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한인 2세들을 데려올 필요는 있다는 거야. 데려와서 인재를 영입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맥으로 외교적인 선을 더 확장시켜가는 것을 나는 찬성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도리어 한국의 외교관들이 무능하면서 자기 자식들만 외교관으로 뽑아내는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우리는 일반적인 한인 2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능한 외교관들이 자신의 무능한 자녀를 그 외교관의 고위공직자로 넣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변칙을 써서 데려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청렴하고 유능한 한인이 조국으로 돌아와 일하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 안 그래요? 예. 자, 뭐 그런 이야기들 했고요. 뉴스룸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한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내일 가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제가 이제 저기 내려가는 동안에 방송을 켜고 갈게요. 방송을 켜고 가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게 한국의 한인들 중에 트럼프 지지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 한국의 한인 중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 지지하는 거야. 왜 지지하느냐? 소위 이제 이 오바마 케어가요. 오바마 케어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래.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가령 직장인 보험이라든가 뭐 군인 보험이라든가 이게 다 따로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해당되지 못하는 중산층,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래, 오바마 케어가. 그러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그 하우스라는 드라마 아시죠? 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 병자들이 다 가난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하우스네 병원에 와. 그러면 근데 하우스네 병원에서 엄청 많은 검사를 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검사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 그런데 그 닥터 하우스의 병원에서는 그 병원비를 다 재단에서 모금을 해갖고 감당하는 거야. 거기 보면 하우스의 애인, 그 여자 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유명한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비영리 병원이죠. 그리고 국립의료시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극빈자 20%는 국가에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장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다 받고, 그런데 소위 중간에 한인이라든가 뭐 스페니쉬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보험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니 그들을 위한, 현재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보험을 만드는 거야. 그게 오바마 케어래. 이게 문제인 거야. 왜? 지금 이 한인들, 우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소위 미국에서 살면서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받는 거야. 한국에 의료보험 안 내면서 한국 가가지고 뭐 동생이나 언니 이런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치료비를 면하고, 왜냐면 비행기 값이 더 싸니까. 맹장 수술만 해도 2천만 원이라며. 그러니까 차라리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치료받는 게 나은 거지. 근데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 보험료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상위 무슨 5위 안에 든가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 또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로 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받아야 될 때는 한국에 치료받으러 들어가서 자매들이나 뭐 아는 사람 주민번호 대고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필요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는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수입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걸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그래서요, 원래 이 건강의료보험제도에서 외국인은 나는 그런 것 같아. 이 건강보험제도로 진료받을 때 차라리 지문이라도 난 인식받아야 된다고 봐. 그 주민번호를 말로 될 게 아니라 지문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이 본인이다. 우리 모두 지문 찍잖아. 모두 지문 찍으니까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말로 하지 말고 딱 지문 찍어가지고 내가 본인이다. 이게 인증되면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로 사실 평상시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다가 무슨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미국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때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면 그 비용은 우리가 나눠서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어떤 총리 아들이 외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거야. 해외에서 일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데 우리나라엔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 밑에 이름을 올려놓고 건강보험 치료는 받았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예. 우리 한국에서 가난한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돈도 없는데 지역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뭐냐? 소위 그렇게 돈 안 내고 치료받는 사람들 것까지 부자이면서 돈 안 내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부자이면서 지네 엄마는 뭐 무슨 극빈자다. 그래갖고 극빈자로 국가에서 그 의료 지원을 받게끔 한다든가, 이런 짓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그러면 건강보험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거 미친놈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냐 하면, 만약에 이 부모가 그렇게 극빈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령 이제 지금 어떤 장관의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지 변명은 어려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 등록이 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지 몰랐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지 몰랐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혜택은 의료보장이라래. 보험이라고 안 그러고. 보험은 우리가 돈을 내고 받는 거고,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나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정상이 되려면 이 어머니가 2,500만 원의 의료비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추적을 해서 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2배나 3배로 물어내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서 살아계신지 몸이 안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의료보장제도로 혜택을 받았다. 근데 이 자식은 수십억 재산가다. 그럼 당연히 이 자식한테 그 서너 배를 물게 해야 되는 게 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봐. 예. 그러니까 본인을 인증해서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의료보험료를,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이제 17.5%인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17.5%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재정의 37.5%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37.5%를 노인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러냐? 노인분들 중에 그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막 약을 되게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치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건강보험에서 그 부당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도 금지해야 될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부자들이 돈을 안 내는 거. 맨 처음에 건강보험제도가 들어올 때 그 갑부들이 반대를 한 거야. 야, 재산소득에 따라서 보험을 내라 그러면 우리더러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니냐? 우리는 보험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건강보험제도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부자들한테 상한선을 둔 거야. 부자들은 얼마 이상 안 내도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는 부자들의 입을 막았던 거야. 근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400만 원 이상 안 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400만 원 이상 안 낸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들어가. 그럼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들어가면 그 돈을 부자를 제외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내야 되는 거야.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뭐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되자마자 반드시 고쳐야 될 게, 재산 정도에 따라 뭐 연소득이 뭐 1억 이상이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건희 아들 이건희 얼마 안 내. 가난한 서민들이 25만 원 내고 있는데 230만 원밖에 안 내. 재산은 10만 배가 많은데, 소득과 재산이 10만 배, 만 배가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보험료는 10배도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득이 10만 배면 10만 배를 내야 되고, 재산이 만 배면 만 배를 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 그렇게 우리도 건강보험료를 고쳐서 그렇게 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비양심적인 거야. 외국의 부자들은 자기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세금으로 내기 싫으면 그만큼 기부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미국의 기부제도를 아주 깔보면서 그거 탈세의 수단이라고. 그게 왜 탈세 수단이야? 세금과 기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와 무관한 단체에게 기부를 하면 그걸 세금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제도가 왜 생겼냐? 가령 이 사람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 조각조각 쓰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세금을 어느 학교 또는 어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고 싶다. 가난한 사람, 어느 지역에 병원을 하나 짓고 싶다. 근데 내가 국가에다 그 세금을 내버리면 다른 필요처로 다 쪼개지니까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나는 이 가난한 동네에 병원 하나 짓는데 내 돈을 올인하고 싶다. 그럼 국가가 허락하는 거야. 그게 기부제도야. 근데 그 기부제도를 탈세제도라고 비난하는 그게 우리 한국의 부자들. 지들은 세금도 안 내고 기부도 안 하면서 미국의 기부제도를 비하하는 그런 꼬라지들인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하라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미르 K재단처럼 정체불명의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묻어두고 그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지네가 돈을 빼돌리고 그러면 그 대출금을 재단이 갚아야 되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결국 세탁하는 자기 재산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재단을 이용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는 본인의 재산을 자기의 재단으로 자기가 만든 재단으로 혹은 나와 유관한 사람들이 만든 재단으로 기부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봐. 즉 이명박의 재단이나 이명박의 청계재단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이 사진이 전부 다 이명박 유관자야. 그러니 그 재단에서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결국 기부한다고 해놓고 그 기부한다고 그쪽으로 돈을 몰아서 그만큼 대출을 받아갔어. 이미 이명박이 대출을 받아갔어. 그럼 이 재단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재단을 팔아갖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기부가 아닌 거지. 돈 세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와 유관한 단체에게 기부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나와 관계된 사람이 이사로 있거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연관된 단체에게는 기부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야 될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국 이야기, 미국의 생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자 그럼 오늘 뉴스로 들어가면, 오늘 뉴스로 들어가면 뭔 얘기가 있냐? 지금 부산에 물폭탄, 부산 울산의 물폭탄이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벌써 부산에서만 3명이 사망하고, 부산에서만 지금 3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 창원 같은 경우 전부 다 1층이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도심이 물바다가 됐어. 굉장히 심각한 그 수해를 입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 시간으로 5일 아침 뉴욕 시간으로 4일 밤에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 그걸 예보를 못한 게 문제야. 슈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걸 10월 4일까지 대중이 몰랐다는 거. 언론기관이 슈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도도 제대로 안 하고 강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물폭탄을 맞아버린 거야. 재난 문자도 받은 사람 따로 있고 뭐 몇 사람은 받고 말고. 근데 재난 문자 내용이 보니까 지금 125mm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대처하기 바란다. 비 온 다음에 내리는 게 무슨 재난 문자냐고. 안 그래요? 지진 난 다음에 오는 게 무슨 재난 문자고 비 온 다음에 오는 게 무슨 재난 문자야.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언론 속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럼 난 된다고 봐. 재난 문자가 필요한 건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상식 아닌가? 재난 문자라 하면 이미 발생한다면 지금 비 온다! 아니 그게 무슨 재난 문자야. 지금 폭우가 쏟아졌다! 그게 무슨 재난 문자냐고. 재난 문자라는 의미는 재난에 대비하게 하는 문자가 돼야지. 안 그래요? 지진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15분 전에 지진이 있었다. 그거 돈 낭비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디 동남쪽에서 강도 매세 지진이 왔다. 이걸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도 아니야. 15분 뒤에 강진 몇 도의 강진이 있었다. 그거 어쩌라고 지진 난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기상청 문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기상청에서 55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들여놨다는데 이 55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20억짜리 스위스 컴퓨터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같은 회사에서 조립했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슈퍼컴퓨터를 조립한지 몰랐어. 슈퍼컴퓨터를 조립한지 몰랐는데 어제 태풍 뉴스를 다뤄야지 그러면서 카메라를 딱 켜니까 조립 얘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슈퍼컴퓨터는 노트북처럼 완성된 걸 파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설계를 파는 거야, 설계를.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속도를 통과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생기는 거지. 주문제 생산이야. 주문 생산.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뭐냐? 주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주문에. 가격은 비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금 550억을 들여놓고 그 55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초미세먼지도 관측을 못해. 예측 기능이 떨어져.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런 거 주문했냐고. 지금 기상청 슈퍼컴의 문제, 그 피치원이라는 이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해갖고 기상청을 들고 깠어. 6월, 7월, 8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스위스에서 스위스도 크리언가 그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고 우리나라도 주문을 했는데 스위스는 자기네들이 가령 CPU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GPU로 해야 계산이 빠르다. 이래갖고 GPU 시스템으로 단돈 20억으로 슈퍼컴퓨터를 설치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CPU를 써왔기 때문에 CPU 체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27배, 30배 가까운 돈을 더 주고 비싼 컴퓨터를 들여다 놨는데 이 등신 같은, 이 머저리 같은 컴퓨터가 예측을 못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냐? 제작사의 문제냐? 주문자의 문제냐? 이 슈퍼컴퓨터는 지금 이거 제작사의 문제야? 주문자의 문제야? 이건 주문자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조달청이나 기상청 공무원들이 뭘 알겠어? 결국은 그 회사에 관계된 유관자가 이거 미국의 무기 브로커처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유리하다 좋다 이러면서 그 비싼 컴퓨터를 팔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또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였을 거고. 결국 이건 뭐냐면 정부의 조달청이 그 수백억이 들어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안 썼다는 거야. 그 돈에 맞는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스위스는 20억짜리 기계를 가지고도 제대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니까 20억만 들여도 기상 예보가 가능한 거고, 우리는 550억을 기계에다 쏟아붓고 그리고 모셔다 두는 거야. 실제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도 못한 거야. 우리도 20억짜리 컴퓨터 갖다 놓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데려오면 되는 거야. 그 돈이 500억보다 훨씬 적지. 안 그래? 매달 1억을 준다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12억이면 될 문제야. 그럼 32억이면 해결할 문제를, 그거를 지금 550억을 들여놓고 예측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주문한 놈들이 죽일 놈인 거야. 그 새끼들이 토해놔야 될 문제라고. 조달청과 조달청장을 임명한 박근혜가 토해놔야 될 문제지. 여러분,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문 닫으라는 명분이 뭐야?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100억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문 닫으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날씨도 못 맞추는 기상청 홈페이지 550억 주고 샀다고. 결국 이거는 중간에 조달청에다가 홍보하는 그 영업사원들과 조달청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서류 올린 놈과 무슨 관계인지도 밝혀야 돼. 얘네들 돈 다 털어봐야 돼. 통장 다 털어보고 일가친척을 싹 뒤져가지고 이것들이 거래한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아주. 그래서 국감이 있대요. 10월 14일. 다음 주에 그 기상청 국감이 있답니다. 그 기상청 국감 똑바로 하라고, 기상청 국감 똑바로 하라고 그 의원들한테, 여러분 지역의 의원들 중에 그 기상청을 국감하는 해당 의원들이 있다면 똑바로 하라고 전화를 해주세요. 10월 14일에, 맞아요? 저한테 어저께 온 정보는 10월 14일에 그 기상청 국감을 한다니까
그때 이 슈퍼컵 문제. 사실 지금 남해안은 폭풍을 맞았어. 완전히 물폭탄을 맞았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더라고. 그리고요, 옛날에 부산은요, 그렇게 바닷가에 바다 끝까지 나가서 거기 그렇게 고층 빌딩이 없었어. 근데 이제 가령 마이애미 해변 같은 데 가보면 그 해변에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부산에다가 고층 빌딩을 지은 것 같아. 근데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고층 빌딩들은 지진대가 아니야. 거기가 지진대가 아니라고. 근데 거기는 토네이도가 많이 부는 데인데 지진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부산이 지진대야. 지진의 영향을 받는 데야. 그런데 그 바닷가에다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지은 거, 그거 제대로 지은 거냐. 어저께도 보니까 그 마린시티인가에 물이 다 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다음에는 더 강풍이 분다면, 강풍과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돈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간 지금 그 경남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그 태풍 차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 컴퓨터, 그 기상청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능력한 슈퍼컴을 계속 운영하는 책임자들, 기상청 책임자들 다 자르고 스위스처럼 차라리 스위스 애들을 수입을 해. 스위스 애들 수입하는 게 훨씬 싸겠어. 다음에 또 슈퍼컴을 또 살 거 아니야. 다음엔 1,000억쯤 들여서 하겠지. 그동안 슈퍼컴퓨터에다 들인 돈이 1,000억이 넘어. 그런데 날씨를 못 맞춰. 이게 뭐냐 보니까 이명박 때부터 슈퍼컴을 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 슈퍼컴퓨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운영 인력을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비싼 거를 사다 놓으면서 구입하는 과정에 돈을 나눠 먹느라고. 비싼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하는 돈을 나눠 먹는 그 재미로 그냥 디립다 비싼 걸 갖다 놓는 거야. 그래놓고 실제로 그 컴퓨터 기상을 예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엔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 우리나라 출신의 외국 과학자 중에 기상 전문가가 없겠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데 투입을 안 하는 거야.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디립다 비싼 기계를 사들고 그 비싼 기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로비하고 나눠 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무기처럼. 지금 우리나라 무기도 그래요. 박근혜가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로비스트야. 무기회사 로비스트. 그게 뭐냐? 국군 장성 출신들이 퇴역을 하면 무기회사에서 로비스트로 고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국군 장성들이 국방부의 주요 인사를 찾아가서 이 무기를 사라고 막 로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나눠 먹어.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 무기를 사는 조건으로 또 뭘 얻어 먹어. 그리고 그 세금은 그러니까 그 무기값은 그 비싼 무기를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 그게 우리 국방 방산 비리의 시조야. 원인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이 작은 게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이 340조를 쓰는 게 작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게 문제인 거라고. 자, 그래서 기상청 슈퍼컴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룰 주제는 백남기 농민, 나 물 좀 주라.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그 입장을 밝혔어요. 외신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시간 전. 예. 지금부터 5시간 전? 지금부터 한 5시간 전에. 그러니까는 망치 부인의, 요 바로 직전 방송 끝나고 얼마 안 돼갖고 외신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백도라지와 백민주씨가 그 5일 오후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그 백선아라는 의사가 한 말이 궤변이다. 이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데 한번 봅시다. 5일 고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아 씨는 지난 3일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백선아 서울대 교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백 교수는 같은 날 가족의 치료 거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백선아가 그렇게 말한 거 확실해요? 백선아란 사람이 가족의 치료 거부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밝힌 게 맞는 거냐고. 또 이 백 교수의 발언 이후 유가족이 고인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에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백 교수의 발언은 가족의 치료 거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백선아가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백선아 교수가 수상한 거지. 이거는 가족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짜로 보도했다면, 예.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백선아 동영상이 2개예요, 그럼? 백선아의 동영상이 2개냐고. 무슨 얘기냐면, 백선아 동영상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사건 발생 당시의 인터뷰. 사건 발생 당시에 이미 두개골 골절로 이 뇌세포의 뇌사 상태다라고 얘기한 녹음 파일만 알아. 근데 백선아가 이번에 다시 2개예요. 다시 발표를 하면서 그 가족들의 치료 거부로 병사라고 적었다라고 발표했어. 그 자료 좀 찾아서 보내주세요, 참사장님. 자, 일단 요걸 먼저 봅시다. 예. 그 백선아 문제를, 백선아 교수의 주장을 먼저 보고, 오마이뉴스를 같이 봅시다. 이윤성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백남기 주치의 백선아 교수가 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서울대 백선아 교수가 변호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인을 병사라고 기재했는데, 이윤성 서울대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외인사로 표기했어야 한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유족들의 반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유족들은 백 교수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백 교수가 지난 2006년 황우석 사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윤성 위원장과 백선아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백남기 씨가 왜 사망했느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며, 저보고 사망진단서를 쓰라고 했다면 외인사로 썼겠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 위원장을 못 믿겠다고 여론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서울대 이 사람이 지금 서울대병원 원장 아니야? 아닌가? 이윤성이라는 사람은 그냥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야? 그냥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자기라면 그 외인사로 썼겠다. 근데 이제 이 백선아라는 주치의는 병사라고 써서 잘못한 거다.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과 다르다는 뜻도 명백히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자기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 교수에게 받겠지만 사망진단서를 백 교수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뇌신경계에서는 최고 권위자야.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백선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 뇌수술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수술을 받는다면 백 교수에게 받겠지만 사망진단서를 백 교수에게 맡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백 교수가 백선아가 즉각 반박했다. 만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최선의 치료를 다해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맞섰다.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받지 않겠다는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천석 소장도 의사가 하라는 대로 현대의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고는 병사가 되는 셈이라며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어떤 식견도 없다며 이거 비판을 했다는 얘기고요. 백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영상을 공개했다. 작년 11월 14일 사고 직후 백선아 교수와의 대화다. 백 교수가 사고 직후 백 씨를 사실상 뇌사 상태로 판정한 것이다. 또 연명치료를 받더라도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병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씨의 장녀 도라지 씨는 아버지가 처음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며 백 교수가 뒤늦게 나타나 수술을 제안하고 치료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병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 아니겠냐. 맨 처음에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뒤늦게 백 교수가 나타나서 수술을 제안하고 치료를 한 건 결과적으로 병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가 아니었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 교수가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징계를 받은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006년 3월 황우석 사태에서 문제가 된 2004-5년 사이언스지 논문의 공동저자로 서울대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인데 백 교수는 2004년 논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보상 차원에서 2005년의 논문에 공동저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5월 한 의학 전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징계받은 교수들과 일체 만남도 없이 진료와 수술 등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백 교수가 만든 논란에 대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야3당이 백남기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예정된 서울대병원 종합국정감사에 백 교수를 증인으로 이윤성 위원장과 이보라 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왜 지침과 다른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는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이란 점 등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백선아라는 사람이 그 외압을 받았는지도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외압을 받았는지도 확인된 게 없고 백선아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망 진단서를 쓴 것만은 맞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그 가족들이 연명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병사로 기록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백선아가 그렇게 말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이 기사에는 백선아가 바로 반박을 했다고 나와. 바로 반박을 했다고 나오면서 만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최선의 치료를 다해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 이것도 동영상 있어요? 이것도 제 동영상 있는지 나는 그게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백선아라는 사람을 만난 경험은 그렇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백선아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선아라는 사람은
그때 우리 우리 제부 주치의였는데 그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수술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랬었대. 그런데 이미 가능성이 없는데도 해보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선아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야. 이미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무조건 뭔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의 사람.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지금 이 백남기 씨 유가족은 이미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가족과 그 다음에 자신의 평소의 의료 소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의사와 이게 지금 충돌한 거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이미 뇌사인데 뇌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게 이제 백선아라는 사람의 주장이고, 근데 이제 난 그렇게 봐요. 이 사람 뇌신경 전문가잖아. 뇌신경 전문가면 뇌수술 관련한 뇌 상태만 이 사람 전문 분야야. 내가 지금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웃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은 뇌 전문의가잖아. 그러면 이 뇌 전문가는 뇌수술과 관계된 것만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가령 장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분야에서 또 맡아야 된다고. 이건 종합적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러서 장기 부전이 올 수 있다. 그 장기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해서 기능을 못해서 마비되어가는 죽어가는 과정이잖아. 그 부분은 또 일반 내과나 또는 이 신장 내과나 이런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요, 다 따로 가서 조사받고 치료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장기 신부전은 백선아의 영역이 아니야.